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캐주얼 대신 양복을 곱게 입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창당 시점은 빨라질 수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겨냥한 듯 뼈있는 얘기를 쏟아냈는데요. 잠시 후 그 의미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톱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요즘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인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수학 분석이라고 했는데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가 뭔지를 한번 분석해보고요. 오늘 대구를 찾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국정원장과 국정원 제1, 2차장이 사실상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사실상 경질된 것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임명장을 주는 그 장면을 보고 계신데, 자, 이민찬 부대변인, 국정원장이 지금 사표를 냈고 그게 수리했다고 하지만 이거 사실상 경질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국정원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원을 어떻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인사 잡음이 외부에 노출이 되는가 하면 해외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이 직무 감찰을 받은 사실이 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대통령이 곧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원장과 1, 2차장 모두를 교체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당국, 모사드의 실패가 국가를 얼마나 위기로 내몰 수 있는지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인 아직 내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곧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대변인, 어째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 지금 화면도 인사청문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인사청문회 해야 되면 좀 장관들 개각들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정원장 그 후임 인선이 조금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의 특성상 수장 자리를 오래 비워놓기는 어렵고, 물론 이제 1차장, 2차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대행 체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가급적 공백을 빨리 메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미루어 봤을 때 지금 12월에 예정된 그 내각 개편하고는 별개로 국정원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뭐 후임 인선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하마평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거론됩니까? 일단 뭐 김용현 그 경호실장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뭐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 필수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막판에 이제 고심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쯤 아마 이제 사전 검증이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그동안에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잡음이 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걸 좀 최소화하고자 여러 검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민찬 부위원장님, 어쨌든 국정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겠습니까? 저게 외부에 인사 잡음이 노출이 되고, 저게 벌써 여름에 있었던 거고, 1차 파동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또 2차 파동에 인사 국정원장의 측근이 인사에 개입했다. 그 의혹으로 이미 한 번 소란이 있었고, 또 한 번의 소란이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순방에 다녀오자마자 지금 사표를 수리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좀 불안해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좀 늦었죠. 지난 6월에 인사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인사를 제거한 이후에 다시 인사가 번복될 정도로 1급 승진 관련해서. 그때 A씨라는 분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적폐청산의 후유증일 수 있어요. 적폐청산 이후에 역청산이라는 또 안의 분위기를 반영시켜서 A씨라는 분이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김기현 원장께 한 번 더 그 재심을 줬는데 그 뒤에 이제 그걸 수습 못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인사안이 또 외부로 유출이 되고 하니까 어쨌든 김기현 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사표가 예정돼 있던 거고 또 권춘택 1차장 같은 게 감찰 중이어서 사실은 전부 다 바꿀 시기상의 문제였지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모사드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잡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전에 그 요소수 사태도 사실 또 간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건 분명한 국정원의 기능 상실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자, 늘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할 텐데 자, 후임자 임명은 빠르게 하지만 능력 있고 또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임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할 텐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요즘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입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해왔는데 사형시설을 언제든 집행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하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또 관련된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의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은 맞고요. 교정 행정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죽는 거 가는 걸 옆에서 다 지키고 피가 펑펑 터지는 걸 봤는데 정상적으로 사라진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윤기찬 부회장님, 저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4월이고 경남의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로 자기를 괴롭힌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 사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그 유족들이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다며 소송을 낸 거고 1심에서 4억을 물어줘라라고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보통은 검찰은 항소심, 대법원까지의 판단을 받아보기 마련인데 항소를 포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대법원, 그러니까 항소 또는 상고 이걸 전체 저희가 상소라고 하는데 상급심에 다시 한번 판단받을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상소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소가에 따라서는 검찰이 그 소송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권 들어와서는 법무부로 다 일어나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모든 걸 결정하도록 돼 있었단 말이죠. 이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사건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항소하고 어떤 때는 항소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로 모든 걸 일어나야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게 지속되다 보면 유족들이 결국은 몇 년 걸려서 확정 판결을 얻는 이런 불합리함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사이에는 본인은 그 범죄자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또 크게 변함이 없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3명인가 유족이 다 판결금을 받는 것인데 4억 얼마. 개인적으로다가는 국가의 할 역할이라는 것이 무조건 상소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소송을 미리 매듭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녀권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렇게 지금 사형제를 놓고 부활해야 된다. 사형제는 물론 있습니다만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데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최근에 교정시설을 정비하라 한동훈 장관의 지시가 있은 이후에 연쇄살인마로 불렸던 유영철이 굉장히 교도소 수감 태도가 굉장히 바라졌다. 그동안에는 행패를 부리고 교도소 내에서도 굉장히 악명이 높았는데 좀 수감 태도가 좀 좋아졌다. 이게 그 사형을 재개해야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생각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이제 사형수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나는 이제 삶을 포기했다 이런 태도로 그 내에서 누구도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해요. 아마 유영철도 이제 그런 그 수감 태도를 보였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다소곳해지고 과거에는 이제 교도관들에게도 폭언을 행사하거나 또 폭행을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었고 동료 재수자들한테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감 이후에 특히 이제 사형제
사용과 관련된 그런 어떤 뭐 그 시설 정비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조금은 좀 온순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돼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시설의 정비를 지시했던 것도 당장 사용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라기보다도 어쨌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고 또 법무행정 차원에서 아예 그 부분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다가 한편으로는 사용제 관련돼서 가장 논란이 큰 건 결국에는 그 범죄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말하자면 이제 인권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민정책과 더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사용자와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도 그런 점을 의식한 본인이 중시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그런 이 정책을 의식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형제 부활, 사실상 사형제를 다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동훈 장관의 또 이런 행동들이 이런 또 정책들이 많은 또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요즘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실상의 정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의 강점과 약점, 또 기회와 위기 요인을 저희가 목소리로 정리해봤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때 한동훈 장관은 총선의 김태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사 공천의 완성을 보여줄 것이고요. 결국 짝퉁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저도 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2시간 넘게 해가지고 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못 타고 가세요. 기차 안 타요. 네, 기차 타요. 기차를 놓쳐가지고요. 네, 다시.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네, 한동훈 장관의 수완 분석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좀 붙여보고 저희 뉴스 탑10 패널들에게 4가지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기 요인은 각각 무엇인지 써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준비해 주셨을 텐데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부터 강점 뭐라고 적으신 겁니까? 대민 공감. 대민 공감. 약점은요? 약점은 대정치인 공감이 부족하다. 약점. 기회는 기대. 위협은 새로운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위협 요인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미찬 부대위원도 소개해 주세요. 강점은 뭐 신인인 것, 참신함, 그리고 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약점과 기회 둘 다 민주당입니다. 기회이자 약점인 거죠. 민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세를 받는 동시에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위협, 총선입니다. 총선에 험지 출마 요구가 많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석은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 4가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엔 김현정 특보. 강점은 윤심이라는 거고, 약점은 이제 거센 말, 태도, 그리고 이제 기회는 뭐든지 가능하다 2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협 요인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것, 그리고 중도 확장성 이런 거에서 제한적이다. 박원석 전님. 네, 강점은 아무래도 이제 신인이고 뉴페이스 때문에 이제 기대가 많다는 거고요. 약점은 윤 대통령 아바타, 윤 대통령 이미지와 너무 겹친다는 거고, 기회는 총선 성적표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협은 그러니까 여권의 2인자가 굉장히 처신도 어렵고 위치가 어렵습니다. 2인자의 덫을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2인자의 덫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언이 없으셨던 김현정 특보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약점, 거센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특히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과의 설전들을 많이 벌였잖아요. 그랬었죠. 그 와중에서 늘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의 공통점을 보면은 사실 국민들 중에서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통쾌할 만한 그 답변들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보다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 발언은 꼭 이어져 왔어요. 예. 그런데 정치가 나중에 보면은 본인이 이제 실제로 정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5년 전, 10년 전 발언까지도 소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본인이 한 얘기들이 저는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위험 요인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민찬 부대변인은 각각 민주당을 기회와 약점을 꼽았는데, 자, 기회의 입장에서 왜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반작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죠. 다만 그게 이제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강점을 보면 신인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을 보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신인인데 실력이 있고 그 반면에 여러 집중 조명을 받을 때도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안 되는 예. 전혀 다른 장면들이 같이 있는 교집합이 된다. 네. 그만큼 반전 매력이 있다. 네. 그런 것인데요. 이미지 정치만 해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보면 실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정책 어젠다를 던지고 그것을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방금 봤지만 안인득 사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제주 4.3 그 직권 재심을 일반 재판으로까지 확대하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이민청 같은 미래 아젠다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약점에 민주당을 써놓은 것 중에 혹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거라고 혹시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실력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약점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다 지휘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지지층엔 일부 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존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 네 가지 중에 가장 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어떤 겁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전에 이제 이낙연 총리에 대한 기대감 폭발적이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공감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본인들이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과의 설전에서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죠. 국민들은. 되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뽑았는데 그들과의 그 설전에서 시원함을 느낀다. 이 말은 뭐냐면 국회의원이 그만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인 것이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선량을 뽑을 때 뭔가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을 뽑고 싶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 지지로 나타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또 살아갈 토양이 정치로 오게 되면 이것은 또 정치인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다음 정치인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심정을 이해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거기서 또 뽑혀서 뭔가 또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 장관의 경우에는 국민적 어떤 그 기대감을 반영시켜서 상당한 특유의 사이다 화법을 쓰지만 결국 정치인들의 현실적 한계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행보 언행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역대 정치인들, 대통령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YS와 DJ는 민주화 관련해서 큰 업적을 남겼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인권 변호사였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월급쟁이 사장의 신화를 썼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딸, 또 윤석열 현직 지금 대통령은 공정과 원칙이라는 주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2인자의 덫이라고 쓴 우리 박원석 전 의원이 가장 대답이 궁금한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2인자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죠?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당의 2인자가 정치적으로 그 성공적인 그 전임자의 그런 자산을 이어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 어떻습니까? 이회창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YS 정권의 2인자였는데요. 결국 이제 총리직을 대통령하고 갈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적인 그런 어떤 이 정치적인 길을 간 거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여당의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당의 그런 그 차기 주자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일종의 이제 그 정권 교체가 여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듯한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러기엔 윤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워요. 여러 가지 경력도 그렇고 또 시점도 지금 너무 이릅니다. 그렇게 전임자와 차별화를 가져가기에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제 사실상의 이제 2인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2인자의 등판치고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고 과연 전임자, 그러니까 현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 경력도 겹치고 또 그 직업 경력의 상당 부분을 이제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왔고 지금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정치에 참여해서 사실 이제 여당의 차기 주자는 전임자와의 차별화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덕목인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2인자의 덫이 한동훈 장관의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 요인을 짚어봤는데 자 이번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가 보름 만에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동훈 장관까지 싸잡아서 여권을 비판하면서 대구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구에 제가 요즘 몇 번 들락거리다 보니까 대구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지금까지 대구에 많이 무심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자극을 줬더니만은 몇 주 새에 정말 고관 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를 칭송하기도 하고요. 대구 시민의 그리고 경북 도민의 환심을 사려는 발언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져가는 대구의 미래를 보면서 어느 전몰자 가족에게는 상처일 수밖에 없는 한국전쟁까지 되짚어가지고 대구를 찬양하기에는 저는 마음이 좀 아려옵니다. 고관대작들이 대구를 드나든다. 자, 누구를 겨냥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아마 이 발언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대구에 가서 대구 시민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했더니 조금은 자극을 주었더니 몇 주 새 고관대작들이 드나들어 한국전쟁까지 되짚어 대구를 찬양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관대작, 이거 책에서 많이 봤던데 이런 단어를 썼어요? 뭐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대구의 멀찍한 과거를 칭송하지 않고 대구 시민의 위대함을 언급하지도 않겠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찾았을 때 그때 대구 시민이 위대하다 이 말을 에둘러서 저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다소 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신당 이슈를 한동훈 장관이 모두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답정너 신당으로 보이는데 그 신당이 누구누구도 영입하겠다, 스펙트럼을 넓히겠다 말은 많이 했는데 도대체 누가 합류해서 어떤 신당을 만들겠다는 그 실체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용인이 함께한다고 했는데 천하용인도 전부 참석하지가 않았어요. 한 분은 또 자리에서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이 됐다고 합니다. 12년이 되면서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자산들을 점점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에서 3번 출마했다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했던 것은 그에게 기회가 있고 그는 도전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로 간다.
대구로 가는 게, 보수의 중심 대구로 가는 게 과연 그게 희생이고 도전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까요? 이 도전하는 이미지마저 이준석 전 대표가 내려놓는다면 향후의 정치 행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개혁 세력 잡으려면 이제는 대구가 아니라 수도권이나 호남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격을 했습니다. 아직 영상이 안 들어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에서 손 한 번 흔들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그만큼 대구를 얕보는 것 아닙니까? 자, 지난 몇 년간 삶이 힘든 것이 탄핵 때문이라고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믿어왔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퍼졌다고 하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또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자, 김현정 특보가 보시기에는 지금 다음 달 27일 정도로 예상되는 신당 창당일 절대 뭐 일각에서는 안 할 거다, 남을 거다, 국민의힘에서 대구로 나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지금 쐐기를 박았다고 봐야 될까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고 한다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전히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는 두 가지를 지금 보면서 본인의 신당 창당하는 그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아직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는 그 선거제도.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면서 좀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좀 만들자 이런 논의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지금 현재 캡도 없어진 30석 캡도 없어졌잖아요. 예,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만약에 그 현재 제도가 유지되고 캡까지 없어졌다면 100%는 창당을 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소위 시쳇말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지금 시쳇말로 말하면 좀 약간 아사리판이잖아요. 지금 뭐 그 원희룡 장관은 다시 이뇨한 혁신에 힘을 실어주고 또 김기현 대표랑 윤핵관들은 그에 또 반항하고 있는 서로 간에 지금 일종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제안해서 복귀할 수도 있는 여지도 남겨둔 것 같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기찬 의원님. 오늘 한 얘기 중에 창당 시기는 빨라질 수는 있어도 늦어질 수는 없다. 내년 총선에서 12명의 대구 의원 중에 반 이상이 물갈이 될지도 모른다. 이 물갈이라는 게 본인의 신당으로 물갈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공천을 혁신을 해서 12명의 의원 중에 절반을 바꿔서 공천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아마 후자로 읽혀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기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취지가 드러나 있지 않죠. 않다. 예, 본인은 뭐 노원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또 대구 가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말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과도 맞지 않아요.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는 사실 매력 있고 실력 있는 정치인데 지금 보면 구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대구가 SOC가 중앙정부가 지원 안 해줘서 손해본 거 사실 없어요. 대구의 산업단지 부분은 산업구조개혁과 관련돼서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전 국가적으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전에 서진 정책을 왜 했습니까? 거기 가서는 또 민주당 집권 시절에 무슨 덕을 받냐라고 하면서 서진 정책을 추구했잖아요. 예, 광주 호남 쪽으로 가자. 그렇죠. 그다음에 광주 뭐 복합 쇼핑몰 그런 문제 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그런 정치하고 맞느냐. 갈라치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의 지역적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6.25 때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은 대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없죠. 역할을 해오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 바른정당 때 이미 대구에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대표도 그렇고 바른정당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보수정당 집권해서 대구에 뭘 해줬냐. 그럼 여태까지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어떤 일을 추구했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자 앞으로 이렇게 대구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정도의 말은 몰라도 예. 이전에 보수정당 집권했을 때 뭐 해줬냐.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고 보신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의 스타일과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제 행사가 거의 끝나갈 때가 됐는데 같은 장소 대구의
그 행사장에서 지금부터는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임영웅 씨의 콘서트와 장소가 겹치면서 이게 이 전 대표가 새 확산을 좀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골랐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일부에서 제기했는데, 자, 관련 발언이 오늘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우리 임영웅 씨 팬 여러분 오셨습니까? 이게 되네요. 제가 당대표 할 때는 행사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할당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게 되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오늘 모임을 두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까? 여기 혹시 그 임영웅 씨 콘서트 보려다가 잘못 그 길 찾으셔가지고 여기 와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임영웅이 부럽지 않습니다. 네, 임영웅이 부럽지 않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저 행사장이 한 1,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오늘 1,500명 넘게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열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지지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 있다가 24%, 없다가 69%입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있다 없다는 뭐 아직 창당을 하지 전이니까 이 그래픽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24에 주목을 하십니까? 69에 주목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이 주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다를 것 같은데요. 세부 지표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다, 부정적인 답변이 훨씬 더 높고요. 예.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있다라는 답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수 정당의 지지층들이 이걸 일종의 보수 분열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이제 견제와 경계심이 저 여론조사 결과에 투영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직 당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이다라는 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당 창당한다는 그런 예측만 가지고서 저 정도의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누구와 어떤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가변적일 거라고 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 신당의 볼륨이랄까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늘어날 거고, 근데 예상보다 신당의 볼륨이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하는 것처럼 스펙트럼도 좀 넓고,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무슨 비례신당 이런 종류가 아니고 지역에서도 선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당이 예상된다. 이러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답변이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12월 27일이라는 그 12월 말이라는 시점을 예고해 뒀는데 그 시점에 다가가서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전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오늘 행사 모습까지 지켜봤고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나온 최광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소식과 함께 윤심을 팔지 말라더니 윤심을 얘기하고 있는 당대표의 이야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최광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자,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다른 주제에 있어서 말씀 좀 잠깐 여쭐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한 거 아니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뭐 의원님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실까 해서요. 비상징계가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나온 건데 과도하다고 보실까요?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 왜 이러세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민주당이 계속 사과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동조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함께 이재명 대표를 또 탓하고 계시는 건 맞아.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 속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명쾌하십니다. 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우리 남양 위원장님이 다 하시네요. 그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또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니 다들 뭐라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이 문제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저 발언의 후폭풍 때문일까요?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45.9였는데 이번 주에는 40.5로 5.9%가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36.2에서 40.5로 4.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차 범위 내이지만 숫자가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숫자를 보일 수 있었는데, 자, 김현우 특보님, 이 후폭풍이 사과하고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여권의 프레임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런 해석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최강욱 전 의원이 어떤 의도로 발언했던 간에 그 발언의 그 내용이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맞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도 그래서 엄중하게 생각해서 비상징계라는 이제 극약 처분을 이제 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일각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서 또 이제 그 당직을 사퇴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그런 일들은 앞으로 특히 이제 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그런 설화들이나 막말들은 정말로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 또 민주당이 그런 또 전례들이 또 안 좋은 기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이거는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것도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북한에서 군 정찰위성 띄운 것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한 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이 설화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번에 총선기획단에서 이제 그런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앞으로 후보들 자질 검증할 때 이런 막말과 설화에 관련된 것들도 서약서에 이제 담기로 했다라는 것도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서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자격 검증을 통과하고 후보가 되더라도, 당선이 되더라도 그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소급해서 책임을 묻겠다까지 이제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도 좀 잘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현우 특보도 출마를 준비해 주니까 말조심 항상 늘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보기에는 저게 이제 특정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막말을 하거나 여성 혐오, 청년 비하를 하는 건 아닌데, 저렇게 한다는 것은 공천을 염두에 두고 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먼저 우리 방금 소급해서 그런 것들 다 처벌하고 징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소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이게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원직이 상실된, 총선 출마도 할 수 없는 분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징계거든요. 어차피 내년 총선에 못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후폭풍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다 걸려서 어떤 본인이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쭉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왼쪽으로 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당을 대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온전히 중심을 잡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민 시각에 맞춰서 조금 더 가운데로 오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곧 며칠 후면 우리 김용보 원장 재판 결과도 좀 나올 것이고요. 앞으로 위증교사 사건도 쭉 재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제 무거운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NS 인터뷰를 했는데 좀 심한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거운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천 작업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입장인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적절한 언행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2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공천 작업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야든 여든 올바르게 제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말과 글을
다 잘 검증해야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어제 울산에서 했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자주 만납니다. 뭐 자주 만나야 얘기가 되지 먼 발치에서 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만나서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그냥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어떤 때 하루에 3번, 4번씩도 전화를 하고 또 만나서 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전화로 안 될 일들이 많아요. 언제 또 만납시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 밤 늦은 시간에도 밤 9시든 10시든이라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왔어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어떤 때 하루에 3-4번씩 밤 9시, 10시라도 만나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윤심을 뒤에 있다라고 언급했을 때 그거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던 김기현 당대표가 본인은 이렇게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거 이율 배반적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죠. 예. 어쨌든 당대표는 대통령을 정기적으로나 혹은 간헐적으로 만나서 일종의 이제 당정 간의 의견 조율이나 협의를 하는 게 과거 정부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고 오히려 당대표가 대통령을 전혀 안 만난다.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본인의 이제 혁신안 추진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그런 뜻을 표했다라는 걸 외부에 공표한 거하고 김기현 대표가 저런 얘기하는 거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지역구 의정보고에 가서 저 말씀을 굳이 하셨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당 안팎에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 혹은 치르는 게 맞느냐. 게다가 이제 혁신위에서 이른바 이제 중진 지도부 또 윤핵관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이걸 쇄신안으로 내놨는데 그에 대해서 아직 당 지도부에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버티게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의 언급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공고화하고 어쨌든 본인의 대표직 수행 뒤에 이제 대통령과의 긴밀한 의견 조율이 있다라는 거를 당 안팎에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과거에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되는 전당대회에서 윤심이 내게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덕장과 용장을 2개를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고 생각하고요. 김장만 가지고 우리 밥상이 풍성하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된장찌개도 좀 뜨겁게 끓여야 될 것 같고요. 친윤그룹 내에서도 건강한 김장관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김장연대, 또 윤심 등등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발언 등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당의 미래를 결정할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이 윤심 경쟁을 벌이는 모습에 한숨만 나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바라보며 충성 경쟁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기 위해 혁신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바라는 것은 윤심뿐이라는 점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자, 김현우 후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라는 민주당 논평이 나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저렇게 김기현 대표가 지역구까지 내려가서 버티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나중에 정말 사퇴를 위한 명분을 일단 쌓아놓고 나중에 극적인 순간에 물러나기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세요? 일단 먼저 이제 혁신위가 이제 발족된 이유를 보면 사실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대신 혁신위를 띄웠잖아요. 예. 혁신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혁신위, 오히려 김기현 대표와 그 혁신위 간의 내부 갈등,
그래서 뭐 오히려 윤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인데 저 민심은 정말로 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자리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볼썽사납다 이렇게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저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저는 불출마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는 역행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너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너무 빨리 급발진한 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도 나름대로의 그 지역구에 있는 뭐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라든지 명분들 필요한 것인데 결국은 지금은 그런 명분들 축적하면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본인들이 결국은 이렇게 그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뭐 그 당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이런 모습을 갖추면서 결국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자,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잘못 뽑았다. 누구의 얘기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DJ 노무현 사진 내려야 이 발언은 또 누가 한 발언일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사실 민주당의 저는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후보를 잘못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후보를 뽑았다는 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잘못된 후보를 민주당이 뽑을 때까지 청와대는 책임이 없었나라는 걸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책임론이 있습니다. 저는 한 2대8 정도로 민주당 책임론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집권 5년 만에 패배할 때 민주당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후보의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의 문제다라고 봐야지 청와대의 문제다라고 보긴 어렵죠. 네, 친노 그룹의 뭐 핵심이라고 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노 관련된 인사에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유는 후보를 잘못 뽑았다. 책임은 청와대 이 민주당 팔이다.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 높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를 내세워서 선거에서 졌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모임은 비명계 의원들이 주최한 모임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후보를 잘못 뽑을 수가 있나요? 사실 후보 뽑는 것은 여러 가지 전대 룰에 따라서 뽑는 거잖아요. 그 대의원 제도와 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후보를 잘못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 뽑히는 과정에 대한 반추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현재 입장에서 국민적 지지도를 볼 때 이재명 현 대표 체제를 갖고 총선을 칠 수 있느냐 그 말을 돌려한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 현 대표가 사실 그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문제로 실제 이 다음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후보가 드러나야지만 총선을 칠 수 있거든요.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명 현 대표 체제로다가 총선을 설령 대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분 갖고는 이 총선을 칠 수 없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어떤 분을 얼굴로 해서 총선을 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도모를 하려고 그러면 설설 다음 대선 주자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 발굴을 위한 공간 확보 차원에서 저렇게 노골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이 당내에서 탈당하지 않고 당내에서 투쟁해달라라는 본인의 어떤 이 조기숙 전 수석의 당부를 돌려 말한 것이다. 곧 이제 총선쯤에서 분명히 권력투쟁이 시작이 될 거고 그 권력투쟁은 저 말들로 통해 볼 때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 흔들기가 아니고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이 정당한 조치다라는 이런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조기숙 전 수석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과거에 만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석해서 장관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총선에 나갔다면 아마 지금쯤 대통령이 됐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과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사실 주장을 했어요.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엔 이 말 물론 친노였기 때문에 친노였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뭐 가정이기 때문에요. 저게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는 크게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조기숙 교수는 지금 이른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기존 민주당과는 굉장히 다르게 궤도를 많이 이탈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도 최근에 이제 본인이 정치학자기도 하니까 출간을 했는데 앞서 이제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결국엔 후보를 잘못 선출했고 문재인 정부 실정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의 책임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저런 가정하에서는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됐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저런 가정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당시에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이제 조국수 집회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그런 모습이 민주당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총선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을 되찾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하고 이른바 이제 친노의 대표적인 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이른바 대연정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통합의 정치랄까요? 그런 것들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친노 그룹 또 친문재인 그룹에서 다음 대선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후보를 이렇게 밀어 올리려고 할지 그 과정에서 또 민주당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될지는 뭐 아직까지 먼 일이라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유로 정당들이 앞다퉈 위성 정당을 만들어 논란이 됐었죠. 이걸 예전 제도로 바꾸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 민주당은 아직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선거제도 유지하되 위성 정당은 만들지 말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45%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제3당 정당 투표를 하는데 투표가 딱 끝나고 나는 정당 지지도가 45%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은 35%, 30% 이 정도로 이제 뚝 떨어져 버리죠. 그 사람들은 떨어지게 만든 그 사람들이 스윙보트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인데 그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좋아서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니네 그때 그렇게 다 약속하고서 그 약속 어디 갔니? 그 구름 언약 어디 갔니? 그거 좀 지켜라.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안심번호로 하건 뭐로 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저 당이나 우리 당이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가에 정말 발목만 잡는 그런 존재로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당이 국민의힘 핑계대고 병립형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치 야합입니다. 이런 야합을 할 생각이라면 당사에 걸린 김대중 노무현 사진부터 내려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네, 지난 총선에 저희가 의석수를 한번 봤는데 더불어민주당 163석이고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이죠. 84석.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등의 소속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비례위성정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과거의 제도, 병립형 선거구로 돌아가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에요. 이민찬 대표 맞죠? 맞습니다.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22대 총선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강행 처리에서 정치적 실험을 하다 실패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고 또 하나가 공수처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위성정당이 출연을 했어요. 그 위성정당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검증을 소홀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 검증을 소홀해서 국회에 들어온 분들이 최강욱 전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 이런 분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그 이전 단계인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국민이 또한 정당이 책임지고 공천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책임져야 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겁니다. 자, 김현정 특보는 양당 구도가 지금 아까 보면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도 너무 양당 구조, 양당 체제에 문제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위성 정당을 하지 말되 다른 여러 조그만 당에 대고 기회를 주자 이 주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 대안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뭐 꼼수 정당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데서 국민의힘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죠. 무조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만 주장만 계속 한 것이고 사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좋은 취지 아닙니까? 소수 정당을 좀 배려하고 그 국회 내 다양성을 좀 받아들이자라는 그 취지에서 한 것인데 사실은 그 취지는 대단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성 정당이라는 거 꼼수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현재 제도를 좀 보완해 갖고 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이성정당 방지 법안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그 법안도 완벽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이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것도 저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총선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너무 느린 거 아닌가. 국민의 선택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양당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내 눈을 바라봐. 유명한 분이죠. 허경영 씨가 불로유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걸 먹고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병 있는 그대로 놔두면 이 불로유가 이대로 물이 돼. 우유 이건 몇 억년 가도 이대로 있어. 썩지도 않고 굳지도 않고 물로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허경영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 날짜가 언제예요? 2023년 1월 5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몇 달 됐노? 한 달 반 돼서 이게 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열면은 안에 뚜껑이 딱 닫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불로유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하루만 써놔도 쓰는 즉시 불로유로 바뀌어. 냉장고를 넣어놨든 바깥에 놨든 그냥 불로유는 그대로 돼. 그러니까 이게 사막에 가서 있든 뜨거운 데 가서 있든 그냥 불로유가 다 돼. 썩는 일이 있나? 없어. 여러분이 정인이지? 안 썩는다는 거. 여러분을 아하 내가 말을 하니까 목이 칼칼하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 호준 변호사님, 저 우유를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요? 네, 지금 허경영 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이른바 하늘궁에 입수한 80대 남성이요.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하늘궁에서 하늘궁에서 제공한 이 우유를 마셨다. 불로유를 마셨다. 이런 119 신고가 접수가 된 건데요. 이 하늘궁 안에는요. 이 숙박업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이 80대 남성 A씨가 숨진 사실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 A씨는 허경영 대표의 신도인데 지병을 앓고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내와 함께 하늘궁에 입소를 해서 하늘궁에서 판매하는 저 우유 불로유를 직접 사서 마신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불로유가 뭐냐면요. 일반 우유에 이 허경영 이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서 상온에서 보관을 해서 이 안에 매점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우유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마시면은 이제 뭐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A씨가 사망한 A씨가 하늘궁에 입수한 이후에 다른 건 먹지 않고 이 불로유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망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불로유에 도대체 어떤 상태였던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부검과 함께 불로유에 혹시 독극물 같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예, 뭐 지병이 있었다고 하고 허경영 씨의 주장은 침대에서 떨어져서 낙상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뭐 전기요, 자석 뭐 이런 거 막 팔면서 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가끔 이렇게 TV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저거는 저렇게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정확한 사인과 그다음에 이 입수하게 된, 그러니까 우유를 섭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의 그 영역이 굉장히 넓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만약에 이분이 정말 지병으로 그리고 저 우유가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우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마셨다라고 하면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늘궁 허경영 대표가 있는 곳이 이 우유 판매업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걸 제대로 된 보관 방법을 통해서 보관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해당을 하고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지병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런 이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우유를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어떤 예견 가능성까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서 마셔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다고 하면 뭐 적게는 과실치사부터 심하게는 상해치사나 이 살인미수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상한 음식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향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가대표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게 불법적으로 이 사실 이 가면 법적으로 보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사회성 발언을 상대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들. 그래서 지금 툭툭 나와 있는 것만 갖고도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축구 선수라고 하는 게 사회적 공인이고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사람인데 이게 오버랩돼서 이게 우리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출전 금지 정도는 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과 관련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한 분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혹시 뭐 추가적인 피해자가 또 나온다고 하면 상습성 이런 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황의조 선수는 나는 동의하에 찍었고 그걸 내가 유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난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습성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알려지기로는 이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한 명 더 조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황 선수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다. 그리고 노트북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 포렌식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만 그 영상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미디어의 매체에도 들어가 있다. 그럴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 더 많은 영상들이 나올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피해자 측 변호인 얘기로는 자기한테 상담 신청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인적 사항을 얘기하는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이 상담 신청을 취소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찍힌 사람들이 만약에 불법 촬영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자기가 찍혔는지 모르고 있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영상 내용을 보고 불법 촬영의 정황이 있다고 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 번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이용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성폭력 처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짚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영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황의조 선수 측에서 얘기하면서 입장문 안에 피해자 신원 특정 가능한 내용이 있다. 이것은 2차 가해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국가대표 탈락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동물에 주는 위로와 사랑을 말할 때 푸바오를 빼놓을 수 없죠. 저희 오토톤 인터뷰에서 푸바오의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를 만나봤는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가 원숭이를 관리할 때는 수염을 길렀었거든요. 원숭이들이랑 교감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침팬지랑 많이 닮았다고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푸바오처럼 귀엽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너무 귀여우세요. 할아버지를 닮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일단 그 생김새나 행동 자체가 귀여움을 폭발하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푸바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호기심이 많고 또 엄마랑 아니면 또 할아버지들이랑 장난치고 이렇게 케미를 보이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네, 저게 다리에 달라붙어 있는 게 푸바오인데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이 있죠. 엄마가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육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이바오 같은 경우는 한 번 먹을 때 충분히 먹고 편하게 자고 이런 엄마 쪽 성향을 좀 닮았습니다. 루이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먹는 게 약간 그 한 번에 충분히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엄마를 조금 귀찮게 하는 지금 아이바오가 너무 잘 돌보고 있어요. 엄마 아이바오가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구분을 하나요? 이걸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정확히 구분을 하면서 둘을 공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예, 엄마의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한다고 하는데 푸바오는 내년 4월, 3월 이쯤 돌아가야 된다면서요. 아무리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번 이별은 사육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이 중국에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하기는 하지만 예. 강철원 사육사도 푸바오도 서로를 평생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푸바오 소식은 참 많은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가족, 귀한 자손을 의미하는 금지 옥역.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세요. 이거 뭐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될 사람 아니에요. 네 가방 잡았다고. 근데 제 가방이 네 가방 끈에 네 머리가 꺼져 있었다고. 잡으셨다고요. 네, 저 뒷모습의 학생은 대들고 영상 찍는 친구는 웃고 저것이 학교라고요?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해당 학생이 뒤늦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은 단편적인 부분이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퇴설에 대해선 퇴학 위기를 모면하려던 것이 아니라 진로를 위해 그냥 그만둔 거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과한다고는 했지만 이 교권 침해 씁쓸합니다. 지난주 수능에서 한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는데 그 부모가 당시 감독관이었던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위협했습니다. 내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요. 드라마 속 부셔버릴 거야 라는 대사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였다죠. 협박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거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감독관 연락처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반드시 경찰이 밝혀주길 바랍니다.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 장래희망 1위는 초등학생은 운동선수였고 중고생은 교사였습니다. 교권 추락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식이 선생님 하겠다고 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군사부 일체는 아니더라도 스승을 업신여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뉴스톱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